교수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애라고 하고요. 저는 그 독일 미술관을 걷다라는 책과 그다음에 두 번째 독일 미술가와 걷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독일 미술관을 걷다라는 책을 보시고 연락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케테콜비츠라는 예술가는 독일을 대표하는 판화가입니다. 독일 화가라고 보통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판화로 유명해졌고요. 예. 그리고 말년에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대표하는 판화가이자 조각가인데 케테콜비츠는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예술가여서 앞을 이 사람을 수식하는 용어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선택한 노동자의 예술가입니다. 노동자의 예술가라 함은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케테콜비츠 자신이 78년을 살면서 평생 창작을 노동 삼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창작 노동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미술가, 뭐 예. 순수하게 뭐 저런 숭고한 그런 순수 예술가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은 그 인생이 보여져요. 자신이 평생을 창작을 한 노동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케테콜비츠는 배경은 이제 부르주아 가정 출신이었고 그 당시에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가서 미술학교에 다닌다는 거는 집안이 웬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오늘날도 예. 그렇고. 예. 근데 벌써 19세기 말에 이제 아버지가 딸의 그 재능을 발견하고 다른 도시로 미술 학교에 유학을 보낼 정도였으니 이 경제적 자본도 풍부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문화 자본도 풍부한 집안이었어요. 재능도 있었겠죠. 재능이 저 있었고요. 그렇겠죠. 그 아버지가 이 딸의 재능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교양인이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케테콜비츠라는 사람을 제가 여기서 소개할 일도 없었겠죠. 예.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 지금 저 사진은 39세, 예. 우리나라로 하면 만 40세의 나이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창작의 정점에 올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펜인지 연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하고 있죠. 저 사람은 1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까지 거의 60년 동안 저렇게 늘 그렸어요. 늘 그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견딜 줄 아는 예술가였죠. 정말 노동자네요. 맞습니다. 예, 예, 정말 매일의 노동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1980년대, 90년대에 20대와 30대를 보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봤을 이미지이고요. 독일어로 니 비더 크릭은 영어로 하면 네버 어게인 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다시는 이제 그만 이런 뜻인데 반전 포스터군요. 예. 반전 판화, 반전 맞습니다. 그림. 예.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반전 포스터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전쟁이란 단어가 들어있지만 전쟁을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도 그림은 너무나 잘 맞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동물학대는 이제 그만, 뭐 성폭행은 이제 그만, 폭력은 이제 그만, 산업재해는 이제 산업재해 그만. 맞습니다. 산업재해는 예. 이제 그만. 그런 말을 넣기만 하면 저 지금 포스터에 등장하는 저 인물의 저 자세와 포즈와 표정이 인간의 그 저항감을 너무나 잘 녹여낼 수 있는 보편적인 형상이란 말이죠. 예. 예, 저는 이게 케테콜비치의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을 겪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하나의 이미지로서 형상화하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콜비츠는 물론 사회주의 사상을 믿고 그리고 그걸 신념으로 삼았지만 입당을 한 적은 없고 정치 무대에 기웃거린 적은 없어요. 예. 하지만 반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늘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 여성,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전달하는데, 사회에 전달하는데 평생을 바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케테 콜비츠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접지만 독일 공산당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약간 허상에 가까운 꿈을 갖고 있었어요. 유토피아를 믿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 혁명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혁명으로 세워지고 유토피아라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열망, 동경 이런 게 조금 꺾입니다. 그렇군요. 직접 모스크바에 가보거든요. 초청을 예, 받아서. 예. 근데 거기에 현실을 본 거죠, 이 사람이. 냉전 시기에도 케테 콜비치가 잊히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특히 재통일되었을 때, 그러니까 1990년 통일과 함께 케테 콜비치가 다시 그 독일의 국민 미술가로 이제 다시 떠올리게 돼요. 이제 케테 콜비치 미술관이 독일에 3군데가 있거든요. 오른쪽 상단이 베를린을 제가 표시를 한 것이고요. 왼쪽 하단이 쾰른,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이제 모리츠부르크에 있는 것인데요. 케테 콜비치는 퀘닉스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그 베를린에서 5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이제 옛날 사진인데요. 지금 저 미술관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예. 이제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베를린에 있는 케테 콜비치 미술관은 한 개인 화상이 콜비치가 너무 좋아서 작품을 모아서 개인이 마련한 미술관이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쾰른에 있는 케테 콜비치 미술관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콜비치의 작품을 전시하고 소장하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저기는 케테 콜비치의 유족이 미술관의 관장도 맡고, 물론 건물을 세운 건 아니지만 저 쾰른 시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할머니의 그리고 어머니의 그 유품을 이제 전시하고 수집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가장 많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쾰른을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콜비츠가 50년 넘게 살았던 도시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베를린에 가시는 게 좋고요. 예. 모리츠부르크는 사실 가시기는 힘들 거예요. 이제 예. 저 같은 덕후나 이제 찾아라는 곳인데, 저기는 콜비츠가 사망한 곳이고요. 오늘날에는 그 사망했던 그 방을 영구 보존해서 케테 콜비츠 하우스라고 이제 저 시에서 마련을 했어요. 지금 가장 처음 보실 이 직조공 본기, 이게 지금 6장이거든요. 이렇게. 저 6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예. 뭐 책이건 전시건 간에 저 중에 6장 중에서 뭐 한두 점 정도를 책에 싣거나 아니면 전시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케테 콜비치 미술관에 가시면 저렇게 6장을 완벽하게 컴플리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6장이고 저 위에 석장은 석판화, 아래 석장은 동판화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석장은 돌 위에 그림을 전사해서 찍은 것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구리판을 그것을 깎아서 부식시켜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보면은 그냥 뭐 펜화나 아니면은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데, 돌 위에 그리고 아래 것은 구리 위에 동판 위에 찍은 것이고요. 이 독일이 워낙에 인쇄술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구텐베르크를 배출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한 나라여서 판화 문화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케테 콜비치도 본 것인데,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직조공 본기의 첫 장이고요. 그림 잠깐 보시면 거의 정사각형이죠. 가로 길이가 똑같고,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인물 4명이 보이는데, 한 아이가 상당히 아파 보이죠. 아주 깡말랐고 눈을 감고 있고 자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성이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걱정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할머니와 그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성의 뒤로는 이 여성의 노동 수단이죠. 물레와 직조기가 그대로 멈춘 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배가
아까 굶어서인지 아니면 아파서인지 모르겠지만 굶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직조공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 직조공 봉기는 19세기 중반 때, 그러니까 독일에서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에 이 손으로 작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잃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납품을 하더라도 그 노동에 갚하는 그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극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이라고 노벨상을 예. 나중에 타거든요. 그 사람의 연극을 보고 콜비츠가 감명을 받아서 그 연극을 본 다음에 자신의 해석을 담아서 이제 판화를 만든 게 지금 보시는 판화입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저 밑에 제가 적어드린 예.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저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서양 미술사에 보시면 도판이 정말 내노라는 걸작들이 좋은 도판으로 실려 있는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 미술가의 작품이 딱 하나 실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그게 이 케테 콜비츠. 작품이군요. 예. 그런 점에서도 케테 콜비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브리치마저도 다 남성 작가들 것만 실을 수밖에 없는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비츠의 존재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 곰브리치 서양 네. 미술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미술사 책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봤는데 가장 재밌게 보고 가장 좀 뭐랄까요, 좀 많이 남고 기억에 남고 이런 책이 저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그 2번 봤어요. 너무 아, 재밌어서.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미술사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네. 예.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몇 개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저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고 예. 미술사 공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글도 물론 잘 쓰지만 도판을 정말 잘 쓰거든요. 예. 그리고 저렇게 비교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저렇게 2점을 가져온 거는 곰브리치가 저렇게 비교를 해요. 예. 서양 미술사라는 책에서 왼쪽에 그 유명한, 이거 미술 잘 몰라도 예. 많이 예. 왜냐하면 워낙에 패러디가 많이 됐으니까요. 근데 저건 판화네요? 판화입니다. 둘 다 판화예요. 둘 다 석판화예요. 네. 근데 저 뭉크는 판화가 아니지 않나요? 판화예요. 아, 저것도. 판화예요? 네. 아, 그래요? 그 석판화라는 게 그런 묘미가 있어요. 회화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묘가 뛰어난 사람은 저 석판화로 인쇄를 하면 회화와 판화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술을 잘 모르신 분들은 케테 콜비치를 화가라고 오해하시거든요. 예. 근데 케테 콜비치는 유화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화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만 예. 소유할 수 있고, 근데 케테 콜비치는 거기에 반대하거든요. 그런 또 철학이 있어서. 네, 판화는 값싸게 많이 배포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작가네요. 예, 그러니까 유화를 포기를 할 수 있는 이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 신혼부부 시절에 방이 없는 거예요. 예. 이재를 놓고 이따란 캠퍼스를 놓을 방이. 그래서 나는 유화할 그런 사정은 안 되니까 판화는 이렇게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판화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베를린에 살면서 노동자들과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판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예, 아무튼 판화입니다. 예. 둘 다 석판화예요. 둘 다 석판화이고, 그런데 이제 곰브리치가 저걸 왜 비교를 했을까요? 좀 비슷하죠. 예, 저 그러네요. 인물이 하고 예. 취하고 있는 예. 이 자세가 비슷하잖아요. 둘 다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에드바르트 뭉크는 표현주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그 표현주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 화가이죠. 회화도 많이 했고 판화도 많이 했어요. 뭉크의 판화 정말 뛰어난 게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저 그림만 봐서는 도대체 저 인물이 저렇게 입을 벌리고 절규하는 저 인물이 뭐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뭉크의 전기를, 혹은 저 사람이 살았던 일대기를 잘 알지 못하는 한 저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추상화했기 때문에 예. 그 표현주의는 추상화하거든요. 인간의 감정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추상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티 콜베츠를 표현주의자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표현주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20년대에. 그런데 저때 지금 1890년대는 아직 캐티 콜베츠는 표현주의를 시작하지 않고 저 그림은 대표적인 사실주의 그림이에요. 예, 말 그대로 예, 예. 더 넓게는 자연주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인데 저 그림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저 여성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같은 시대이지만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성별이 다르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둘 다 베를린에서 저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뭉크는 자신이 화가로서 잘 풀리지 않을 때였어요. 예. 그리고 가족사가 있었어요. 죽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실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고 저 콜베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직조공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고 두 번째 그림에서도 보여주죠. 그 두 번째에서는 이제 아이가 죽는 대신 어머니가 죽어요. 여성이 죽습니다. 여성이 죽고 그 옆에 아이를 두고 엄마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해골 보이시나요? 해골이 예, 예, 이렇게 보입니다.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죠. 죽음이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는 순간이고 아이는 놀래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고요. 남편은 있지만 남편도 직조공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물레는 그대로 서 있어요. 아마도 실직을 한 것 같고 두 손을 등 뒤에 쥔 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기력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음 그림에서 다른 비슷한 처지에 처한 남성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가요. 그래서 저 보잘것없는 무기들을 들고 곡괭이, 낫, 망치 같은 게 망치인가요? 낫, 뭐 그런 자신들이 쓰던 도구, 연장들을 들고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는 자본가들, 공장 소유자의 집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멋있네요. 예, 그림이 정말 멋있습니다. 예. 저것을 원화로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저 크게 보시면 20cm가 그러니까 가로가 30cm에 달하거든요. 예. 저거는 지금 동판화거든요. 동판화 30cm에 저런 작업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저기 좀 배워봤거든요, 판화를.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동판화를 다 일일이 주식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바늘로 정말 노동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작업이네요. 이 맞습니다. 판화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필로 동판을 깎아요. 일일이 저 선을 다 깎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산을 입혀서 부식을 시키고 이제 찍는 저는 건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당연히 목판하겠거리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창피하신 일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어, 예, 근데 바늘로 일일이 깎더라고요. 대단하다 정말.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놀라운 구도는 저 지평선이 3분의 2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3분의 2 위로 간신히 사람들의 주먹이 올라가 있어요. 연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지평선으로 상징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캐티 콜베츠는 늘 저런 행진이나 운동 현장에 아이와 엄마를 빼뜨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직조공들이 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 있는 거죠. 그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림은 이들이 행진한 곳이에요. 이들이 이제 행진을 해서 도착한 곳인데 어디냐면은 으리으리한 집에 지금 다다라 있죠. 빌라이고 담벼락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보도블럭이라고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을 할게요. 그것을 깨워서 이제 어머니가 이 여성이 앞에 있는 여성이 그 돌을 깨서 옆 사람의 아기가 이제 자다가 막 온 거예요. 너무 졸린데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에요.
엄마가 애를 하나 이렇게 들쳐 안고 오죠. 한 아이는 끌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 앞치마에다가 돌을 주워 담고 그 캐낸 돌을 옆에 있는 남성에게 줍니다. 돌 달라고 저 남성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던져요. 근데 그 돌이 저기 맞을 저 담벼락을 넘어갈 것인지도 의심스러웠거니와 투포한 선수가 아니고서는 뭐 어디 맞출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담벼락을 높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저 행동들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임을 저런 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직화된 사람들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프랑스와 밀레랑 비교하는 그림들이니까 시간상 이건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결말인데요. 결말은 이제 앞에 5장에서 예고하다시피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네요. 희생자들이 그러니까 숨진 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문을 통해서 그 저기 총에서 나오는 그 총구에서 나오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 소유자가 국가의 권력을,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서 폭력을 행사를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저 직조공들이 숨을 거두었고, 한 여성은 이제 웅크려 앉고 슬퍼하죠. 마냥 슬퍼합니다. 고개도 못 들고 마냥 슬퍼하지만 저 서 있는 여성은 선체로 죽음을 직시를 하고 주먹을 쥐고 있어요. 근데 케테 콜비치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소묘를 그렸는데 그 소묘에 보면은 저 여성도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그냥 슬퍼하고만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완성하기 직전에 저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바꿉니다.